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속초에 여행을 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2002년,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그 해는 제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해였죠. 입대를 앞둔 시점, 왠지 모르게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서도 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 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긴 여름방학을 맞이한 상태였습니다. 군 입대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자유의 마지막 순간을 즐기고 싶은 욕심도 컸죠. 그러던 중 여자친구와의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구에 살고 있었고 저희는 장거리 연애 중이었습니다. 평소엔 만나기도 어려웠지만 이번엔 마음먹고 짧은 여행을 계획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와 나눈 가벼운 대화 속에서 문득 속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냥 흘려넘길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 순간 어쩐지 속초라는 말이 머릿속에 깊이 박혔죠. 그러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3일 만에 여행을 확정짓게 됩니다. 출발일은 8월 1일이었고 계획은 7월 말에 급하게 세운 것이었죠. 그만큼 철저한 준비는 불가능했지만 그저 떠난다는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행비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둘 다 대학생이다 보니 돈이 넉넉할 리 없었죠. 특히 8월 초 성수기, 속초 같은 유명 관광지는 숙소비가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펜션이나 모텔, 민박집도 성수기 가격을 불러대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리가 없다는 곳도 많았습니다. 그때 친구가 문득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숙소 지원해주는 거 혹시 남아있을까? 그 친구 아버지는 대한항공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대기업들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전국 유명 관광지의 사택처럼 아파트를 몇 채씩 확보해두곤 했죠. 속초에도 마찬가지로 회사 명의로 보유한 아파트가 몇 채 있었고 휴가철마다 직원들에게 저렴한 관리비 정도만 받고 제공하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전부터 신청을 받아서 추첨으로 배정했지만 가끔 아주 운이 좋으면 취소되거나 남는 방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친구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미 성수기 예약은 다 끝났고 방은 없을 거야. 그 순간 여행 자체를 포기해야 하나 싶어 망설이던 우리에게 아버지가 다시 말하셨습니다. 너희 꼭 속초 가고 싶냐? 그 물음에 저희는 마치 초등학생처럼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기지만 정말 그랬어요. 그 표정이 어찌나 절박했는지 아버지는 한숨을 푹 내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내가 방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재밌게 놀다 와라. 그 순간 말 그대로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를 공짜로 쓸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저희는 바로 여행 일정을 3박 4일로 늘렸습니다. 하룻밤 묵고 오는 건 아깝다 싶었거든요. 친구 커플과 저희 커플, 총 4명은 각자 짐을 싸고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제 여자친구는 대구에 살았고 저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커플은 대구에서 출발했고 친구 커플은 먼저 속초로 이동해 숙소를 맡기로 했습니다. 친구 커플은 미리 가서 장도 보고 숙소 체크도 하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커플이 속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습니다. 7시간 넘게 걸리는 버스 이동으로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고 속초 공기의 습도까지도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죠. 그 상태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숙소가 좀 이상해.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피곤한 탓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청소 안 돼 있는 거야? 너네가 좀 치워놔. 아니야. 방은 깨끗해. 근데 직접 봐봐.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별일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우리가 묵게 될 숙소는 12층짜리 아파트의 8층에 있었습니다. 807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파트 구조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며 양옆으로 각 방향마다 4세대가 붙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807호 앞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관문에 부적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2개의 부적이 대각선으로 겹치듯 붙어 있었고 붉은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친구 말대로 집은 깔끔했습니다. 바닥도 반짝였고 창문도 잘 닫혀 있었으며 가전제품들도 먼지 하나 없었죠.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확 느껴졌습니다. 현관을 지나 내부로 들어가려는데
안쪽 방문에도 또 다른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부적 역시 이미 오래돼서 종이 끝자락이 말라 있었지만 내용은 뚜렷했습니다. 마치 나가지 마라 혹은 들어오지 마라는 경고 같았죠. 거실로 들어서니 친구 커플이 저녁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눈빛은 계속 어딘가를 경계하듯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각자 방에 들어가는데 제 방 책상 위에는 목주와 십자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누가 놔뒀는지도 몰랐지만 방 전체에서 기도문을 읊조리는 듯한 알 수 없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있었고 TV 옆 벽에는 달마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작은 방 한쪽 구석에는 불교의 탱화처럼 보이는 천이 걸려 있었죠. 여기 종교 박람회냐? 우리는 웃으며 넘겼지만 묘하게 등골이 서늘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숙소에서 시작된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커플은 큰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이 침대 위에 눕자마자 푹 꺼져들었고 처음엔 그저 평온한 휴식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시원한 바닷바람이 밀려들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 방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 이질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한 소리도 냄새도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가 방 안에 함께 있는 듯한 존재감이 분명히 감지되었죠. 심지어 불투명 유리창 너머로 어렴풋한 사람 형체가 보이는 듯한 착각도 들었습니다. 그건 착각이라기보다 본능적인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새벽 2시를 넘긴 시각, 작은 방에서 싸우는 듯한 고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진짜 왜 이래? 됐어. 그냥 말 섞기 싫다고. 목소리의 주인공은 분명 친구 커플이었습니다. 여자친구 지영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이어졌고 이어서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 의자가 끌리는 듯한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우리 커플은 순간 놀랐지만 저 커플이 원래 자주 싸우던 걸 알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우리 둘 다 동시에 강한 졸음에 휩싸이기 시작한 겁니다. 방금 전까지 말똥말똥하게 깨어 있었던 우리가 마치 수면제를 맞은 것처럼 깊은 졸음에 빠졌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고 정신이 서서히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도 그리고 내 옆에 여자친구도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속이 더부룩했던 저는 갑작스러운 요의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간은 대략 새벽 3시 반쯤. 저는 흐릿한 정신을 부여잡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시끄럽게 싸우던 친구 커플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방으로 돌아오니 여자친구가 막 잠에서 깬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오빠, 영수 오빠 지금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으로 유리 베란다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방의 베란다 유리는 불투명한 유리였고 안쪽에서 보면 바깥 형체가 희미하게 실루엣처럼 비치는 구조였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베란다 창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는 듯한 포즈. 저는 말했죠. 기분 안 좋을 텐데. 혼자 생각 정리하러 나간 모양이네. 그냥 냅두자. 여자친구도 고개를 끄덕였고 둘 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꽤 오랫동안, 지나치게 오랫동안 베란다에 서 있다는 것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슬며시 몸을 일으켜 앉은 채로 실루엣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묘하게도 손을 들어 담배를 피우는 동작조차 보이지 않았고 고개를 돌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고개를 떨군 채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움직임만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 형체가 마치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불투명 유리 너머에서 실루엣이 점점 흐려지더니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정적이 휘몰아쳤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도 안 났어. 발자국도. 여자친구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로 다시 잠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잠이 쏟아졌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에 눈을 뜬 우리는 마치 전날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 커플이 거실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 어제 왜 그렇게 싸웠냐? 방에서 무슨 난리야?
그러자 친구 커플이 동시에 우리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우리 어제 금방 잤는데. 아니, 새벽에 엄청 싸우던데. 무슨 소리야. 우리 소주 한 잔 마시고 바로 기절했어. 기억도 안 나. 그리고 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그건 너희잖아. 너희가 거실에서 싸우던데. 뭐? 친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의자 던지는 소리까지 들리던데. 지영이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갔다고 했어. 저와 여자친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의문이 하나 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영수 너 어제 새벽에 담배 피웠잖아. 아니, 지영이가 담배 냄새 싫어해서 아예 안 가져왔는데. 그럼 베란다에서 있던 건 어제 베란다 안 나갔어. 그리고 너네 알잖아. 그 베란다 유리 불투명해서 안 보이는데. TV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이 집에 케이블 안 나와. 어제 술 마시면서도 정규 방송밖에 안 나와서 TV 껐잖아. 그 순간 우리 커플은 동시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 밤 그 실루엣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들은 싸움 소리는 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 질문이 가슴에 그대로 박혀있는 상태에서 우린 그냥 헛것봤겠지 라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진짜로 그것을 봤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지고 서늘한 바닷바람이 창틈 사이로 불어들어오던 시각. 우리는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놀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수건, 모래가 묻은 슬리퍼, 바닷물 냄새가 배어있는 수영복이 방 한켠에 흩어져 있었고 우리 모두는 씻고 나서 간단하게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를 기울였습니다. 바다에서의 즐거운 기억들이 한 잔 두 잔 술잔에 녹아들었고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아파트 8층 복도 끝까지 번졌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환한 웃음 속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밤이 숨어 있었는지를. 새벽 1시가 넘자 영수가 말했습니다. 날도 덥고 밤바다 한 번 더 보러 가자. 모두가 동의했죠. 술기운에 들뜬 감정, 그리고 낯선 곳에서 맞이하는 한여름밤의 묘한 낭만.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간단한 게임을 해서 진 팀은 식기 정리와 설거지 담당. 이긴 팀은 근처 슈퍼에 가서 간식거리와 맥주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결국 저희 커플이 졌습니다. 친구 커플은 먼저 나가서 우리를 1층 로비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고 우리는 부엌 정리를 마친 뒤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했던 복도가 밤이 되자 삽시간에 음산한 그림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복도 한가운데 있었고 그 반대편 벽면에는 길쭉한 창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창은 바깥이 내려다 보이긴 했지만 불이 켜져 있지 않아 창문 주변은 유독 어둡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 창문 옆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몇 초가 지나자 그 실루엣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가 창문에 턱을 괴고 바깥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흰색 민소매 티셔츠와 짧은 청반 바지. 방금 전까지 보던 지영이와 완벽하게 똑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본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그녀였습니다. 지영이, 혼자서 뭐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도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같이 안 왔어?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창문에 손을 얹은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혹은 창밖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한 묘한 고정된 시선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영이는 겁이 많아 어두운 복도에 혼자 있을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승강기압 조명 센서도 작동하지 않아 우리는 거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여자친구가 제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오빠, 그거 지영이 맞아.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형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맞는 듯 했지만 무언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그녀의 팔은 너무 길었고 등은 비정상적으로 굽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고개를 돌리거나 손을 한번 움직이거나 해야 하는데
그 형체는 마치 조각상처럼 고정된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자친구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냥 빨리 내려가자. 우리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조용히 눌렀고 그 짧은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재빨리 올라탔습니다. 단 한 번도 창문 쪽을 바라보지 않은 채 두 손으로 엘리베이터 벽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마구 뛰었고 귀에서는 맥박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게 진짜 지영이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우리는 뭘 본 걸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진짜 영수와 지영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우리 20분 넘게 기다렸는데. 그 말에 우리 둘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친구 커플은 깜짝 놀라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묻자 우리는 방금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 방금 너희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작동 안 해서 계단으로 내려오려고 했거든. 근데 복도 쪽에서 누가 우리 층 창가에 기대어 있는 거 봤어. 근데 등만 보였는데 이상하게 그게 지영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말 안 했어. 그 말에 우리 모두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 나가며 8층 복도를 올려다봤을 때였습니다. 멀리 8층 복도 창가 근처 확실히 누군가가 복도 난간 쪽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서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빛도 없는 복도에서 우리를 뚫어져라 응시하는 듯한 섬뜩하고 냉랭한 기운. 무엇보다 기이했던 건 그 순간 복도의 자동 센서 등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는 센서가 작동하며 불이 켜졌는데 지금은 사람이 있는데도 어둠뿐이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려 바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속초 바닷가에서 묵묵히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그 존재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초 여행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8층 807호 앞에 붙어 있던 두 장의 부적은 우리에게 이미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가끔 꿈속에서 그 창가에 고개를 숙이고 선 지영이를 닮은 형체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 형체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선가.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여름밤의 비밀. 2005년 한여름의 열기가 슬며시 올라오기 시작하던 7월 초. 햇살은 유난히도 뜨거웠고 도시의 공기는 마치 데워진 콘크리트처럼 무겁고 답답했다. 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그날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대학 동기들과 계획한 3박 4일의 강릉 여행. 그 기대감은 무더위를 잊게 할 정도로 설레는 것이었다. 함께 떠나는 멤버는 총 5명. 나, 준호, 민수, 지영, 그리고 소연.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항상 붙어 다니던 단짝들이었다. 시험이 끝날 때마다 짧은 여행을 다녀오곤 했고 그 중에서도 여름방학은 특별했다. 햇빛 아래서 파도와 부딪히며 웃던 순간들. 해가 질 무렵 모닥불 앞에서 나누던 이야기들. 그 모든 기억들이 우리 우정의 증거처럼 남아 있었다. 이번 강릉 여행도 그런 특별한 기억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서울에서 아침 일찍 출발한 우리는 준호의 차에 올라타며 첫 여정을 시작했다. 트렁크에는 수영복, 간식, 휴대용 스피커, 그리고 새로 산 필름 카메라까지 잔뜩 담겨 있었다. 차 안에서는 신나는 여름 노래들이 흘러나왔고 우리는 마치 중학생처럼 고함을 지르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우리는 쉴 틈 없이 수다를 떨었다. 어느 카페가 인스타에서 요즘 핫하다느니 지영이 좋아하던 선배가 이번에 고백을 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강릉. 그곳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더 평화로웠다. 특히 우리가 묵기로 한 민박집은 바다와는 약간 거리가 있었지만
대신 숲과 연못이 함께 있는 마치 동화 속 오두막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친절한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멀리서 오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방은 다 준비돼 있어요. 민박집은 외관은 소박했지만 내부는 따뜻하고 정갈했다. 창밖으로는 숲이 펼쳐졌고 그 사이로 푸르른 연못이 은근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우리는 짐을 풀자마자 바다로 향했다. 경포대 근처의 해변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활기가 넘쳤다. 모래사장 위에서는 비치 발리볼이 한창이었고 아이들은 튜브를 타고 파도 위를 미끄러졌다. 우리도 그들처럼 어린아이처럼 뛰놀았다. 얼굴은 햇빛에 달아올랐고 파도는 우리 발목을 간지리며 끝없는 장난을 걸었다. 해가 천천히 수평서 아래로 내려갈 무렵 우리는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준비해주신 저녁. 신선한 회와 직접 담근 김치.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산책을 나섰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에 숲은 낮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조용하고 조금은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다. 모기 소리와 풀벌레 울음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었고 그 사이를 걷는 우리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연못에 도착했다. 그 연못은 낮에 본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게 느껴졌다. 물 위에는 달빛이 은색 비늘처럼 떠 있었고 바람 하나 없는 밤 공기는 물결 하나 없는 수면 위로 어둠을 붙잡고 있었다. 그 순간 소연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혹시 이 연못에 얽힌 이상한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그 말에 우리는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조심스러웠다. 예전에 여기 살던 여인이 있었대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요. 사람들은 연못에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대요. 우리는 침묵했다. 그 말이 주는 묘한 여운 때문이었다. 시원하던 여름밤이 갑자기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 후로 밤이면 가끔 연못가에 그 여인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소연의 말이 끝나자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죽인 것처럼 정적이 흘렀다. 우리는 말없이 연못을 바라보았다.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한 연못. 하지만 그 속에 무언가 숨어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나는 준호와 같은 방을 썼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창문 아래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준호를 깨웠다. 준호야, 혹시 이 소리 들려? 준호는 귀를 기울이더니 눈을 크게 떴다. 뭐야, 이거 사람 소리 아니야?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 연못 방향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우리는 그 빛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조용히 숲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못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소연이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연못가에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주 고요하게. 소연아, 여기서 뭐해? 내가 외치자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우리를 바라보며 웃었다. 잠이 안 와서 그냥 산책 나온 거예요. 여기 연못이 너무 예뻐서. 그 말에 안도했지만 왠지 그녀의 웃음이 조금은 어색해 보였다. 우리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은 겨우겨우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우리의 여행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찬란하게 방안을 비추고 있었지만 내 몸은 피로에 절어 있었다. 전날 밤의 이상한 속삭임, 그리고 연못가에서 본 소연의 모습. 그 모든 것이 한낮의 현실감 속에서도 여전히 생생하게 머릿속을 맴돌았다. 준호 역시 숙면을 취하지 못한 듯 눈에 잔뜩 피곤이 서려 있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세면을 마쳤다. 아침을 간단히 해결한 우리는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경포대의 정자에서 부는 바람은 시원했지만
그 속에서도 어딘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오죽헌에서는 율곡이의 유품들을 보며 사진을 찍었고 카페 거리에서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우리 모두의 눈빛은 어딘가 허공을 바라보는 듯했다. 특히 소연은 어제와 달리 말수가 적어졌다. 그녀는 수시로 연못이 있는 쪽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고 우리는 눈치채지 못한 척 그저 애써 웃으며 여행을 이어나갔다. 해가 지고 다시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는 여전히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오늘도 많이 돌아다니셨나봐요. 피곤하실 텐데 저녁 준비해 드릴게요. 그 말에 우리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조용한 식당에서 회덮밥과 미역국으로 식사를 마쳤다. 식사 후 어김없이 우리는 다시 연못가로 산책을 나섰다. 이번에는 지영과 민수도 함께였다. 달빛은 더욱 밝아져 있었고 연못 위로 하얀 빛이 일렁였다. 그리고 그때 저기 연못 가운데 뭐가 떠 있는 것 같지 않아? 민수가 손가락으로 연못 중앙을 가리켰다. 우리는 모두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정말로 연못 한가운데에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소연이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비추자 그 정체는 곧 드러났다. 작은 나무배. 그 위에 작은 등불이 놓여 있었고 등불 아래에는 누군가의 그림자도 없이 그저 배만 조용히 떠 있었다. 이런 거 원래 있었어? 지영이 속삭이듯 물었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소연이 말했다. 나 타볼래. 우리는 동시에 소연을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연못가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배에 오른 그녀는 손을 흔들며 웃었다. 괜찮아. 여기서 보니까 연못이 더 예뻐 보여. 하지만 그 직후 안개가 피어올랐다. 순식간에 연못 전체를 뒤덮은 회색빛 안개. 우리는 서로의 얼굴조차 뚜렷이 볼 수 없게 되었다. 소연아, 돌아와. 우리는 소리를 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 여기 뭔가 보여요. 이게 뭐지? 그 순간 배가 갑작스레 크게 흔들리며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안개 속을 갈랐다. 우리는 연못 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마치 땅이 우리를 잡고 있는 듯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느낌. 그리고 안개가 걷히자 소연이 연못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마치 그녀가 아닌 다른 누군가처럼 멍해져 있었다. 소연아, 괜찮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갔고 소연은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생기 없는 어딘가 이질적인 웃음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소연의 웃음, 그리고 그 배 위에서의 비명. 모든 것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결국 나는 꿈을 꾸었다. 그 꿈 속에서 나는 다시 연못가에 서 있었다. 그리고 소연이 아닌 낯선 여인이 서 있었다. 하얀 옷, 긴 머리,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선체로 나를 바라보는 그 존재. 그녀는 말없이 내게 다가왔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당신은 누구죠?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대답 없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들에게 내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내 말을 들었고 특히 민수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나도 비슷한 꿈을 꿨어. 그리고 그날 밤 민수가 사라졌다. 우리는 민수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린 순간부터 패닉에 빠졌다. 민수야, 민수 어디 갔어? 누군가 외쳤고 우리는 허둥지둥 방이며 마당이며 민박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건 방에서 간단히 컵라면을 먹고 있던 모습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난 잠깐 산책 좀 할게 라고 말했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우리 모두 손전등을 들고 다시 연못가로 향했다. 어둠은 더욱 짙었고 공기마저 떨릴 듯 서늘했다. 그리고 연못가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 있어. 나 좀 도와줘. 민수였다.
그의 목소리는 연못 건너편에서 들려왔다. 우리는 소리를 따라 달려갔다. 민수는 연못가 바위 위에 서 있었다. 온몸은 젖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민수야, 괜찮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영이 달려가 그를 부축하자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연못을 가리켰다. 거기 안에 누가 있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그 여자가 나를 부르고 있었어. 그의 말은 흐느낌과 함께 끝이 났고 우리는 말을 잃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소연이 뒤에서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차라리 울음처럼 들렸다. 그 여인, 나도 봤어. 그녀는 다시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여인, 내 이름을 불렀어. 나를 그 안으로 끌고 가려 했어. 소연은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우리 모두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걸지도 몰라요. 잊혀지지 않으려고. 그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연못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문을 걸어 잠그고 서로부터 앉은 채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 그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건 오래된 기억의 잔재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짐을 싸기로 결정했다. 아주머니에게는 죄송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그 자리를 서둘러 빠져나왔다. 아주머니는 우리가 떠나는 이유를 물었지만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마지막으로 민박집을 돌아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무언가를 본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말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우리 사이를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여름은 결코 잊히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또다시 그 꿈을 꾸었다. 어김없이 연못가 그곳에 서 있는 하얀 옷의 여인. 이번에는 그녀가 말을 걸었다. 돌아와줘. 그 목소리는 슬프고 간절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눈을 떴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꿈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친구들을 모두 다시 불러 모았다. 우리는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 모여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 또 그 꿈을 꿨어. 그러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매일 반복되는 악몽이야. 그리고 그 여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 지영과 민수, 소영까지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다시 강릉으로 향했다. 민박집에 도착하자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이번엔 무슨 일로? 우리는 연못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가 꾸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여인, 그 사람은 정말로 있었어요. 내 어머니가 젊었을 때 마을에서 유명했죠. 하지만 어느 날 사라졌고 사람들은 연못에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죠. 그 후로 해마다 누군가는 같은 꿈을 꾸고 밤이면 연못가에서 불빛이 떠올랐어요. 그건 그녀가 자신을 잊지 말라는 신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숙연해졌다. 그녀를 위한 무언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에게 연못 한가운데 있는 바위 무더기로 데려갔다. 저기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돌이 있어요. 누군가가 오래전에 남긴 표식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작은 제를 지내기로 했다. 사과와 쌀, 향 하나를 조심스레 놓고 그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그 옆 풀숲 아래에서 우리는 낡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그 안엔 그녀의 이름, 그녀의 감정, 그녀가 사라지기 전날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연못에서 봄빛, 누군가 자신을 부른 목소리, 그리고 물 아래에서 들려오던 노래소리. 우리는 그 일기를 읽으며 마치 그녀와 직접 대화하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잊히지 않기를 바랐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바랐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연못가에 섰다. 물 위에는 아무것도 떠있지 않았다. 안개도, 배도, 불빛도.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꿈을 꾸지 않았다. 그 여인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 연못은 다시 평범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갔다. 그 여름의 기억은 우리 5명의 가슴속에만 조용히 남아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로 했다. 단순한 괴담으로 전해지지 않도록. 한 여인의 기록으로 남도록.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그 여름, 강릉의 연못에서 그녀는 마침내 잠들었다. 세 번째 이야기, 폐가의 비밀. 때는 2010년. 유난히 뜨겁고 숨막히던 여름의 절정, 8월이었습니다. 햇빛은 매일같이 살을 태울 듯 내리쬐고 아스팔트는 멀리서도 아지랑이를 피워 올렸습니다. 도심 속은 열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연신땀이 흘렀습니다. 이런 찜통 같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길로 흩어진 우리는 한동안 연락도 드문드문해졌습니다. 대학 생활이라는 새로운 무대에 적응하느라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지수가 문득 단체 채팅방에 올린 한마디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여행 해볼래?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엔 우리 모두가 갈망하던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늦게까지 놀던 여름밤,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달리던 오후, 손전등 하나 들고 동네 폐건물에 들어가 소리 지르며 도망치던 그 유년의 기억들. 모두가 잠시 멈칫했지만 곧 태호가 웃으며 답을 했습니다. 좋다. 그럼 우리 폐가 하나 털러 가볼까? 그리하여 결성된 모험대는 총 4명. 나, 지수, 태호, 그리고 은지였습니다. 서로 성격은 다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있으면 기묘한 균형이 맞았던 우리. 그 조합은 언제나 문제도 기적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행의 목적지를 아주 특이한 장소로 정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괴담에 빠져 살았던 우리는 단순한 관광지보다 직접 기묘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출발 당일 이른 아침부터 우리는 태호의 오래된 SUV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편의점에서 아이스커피와 김밥을 사들고 라디오에서는 신나는 여름 노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도시의 소음이 자연의 정적에 자리를 내주자 우리도 말없이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노래를 틀어놓은 채 우리는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수는 가끔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이게 우리 마지막 결혼 같지 않아 하고 말했고 태호는 그런 지수를 놀리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몇 시간의 운전 끝에 마침내 우리가 도착한 마을은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춘 듯한 낡은 간판과 텅 빈 골목들. 어린 시절 읽었던 일본 괴담 속 시골 마을이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우리를 반겨준 건 작은 민박집의 주인 할머니였습니다. 등이 굽고 손등이 검게 그을린 할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었던 듯한 눈빛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여긴 밤엔 좀 춥답니다. 따뜻하게 자요. 할머니의 말에 왠지 모를 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감사 인사를 하고 민박집의 짐을 풀었습니다. 민박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지만 아는 할머니의 손길이 구석구석 닿아있는 듯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방 하나를 넷이서 쓰기로 했고 잠시 쉬었다가 마을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은 작고 골목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으며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들어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우리는 그 인사에 답하며 미묘한 낯섦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본 후 우리는 마을 끝자락 울창한 숲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 같았습니다. 폐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금기시되는 장소였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고 어느 날 그 집에 살던 가족들이 갑자기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오래된 나무와 잡초들이 집을 뒤덮으며
점점 세상에서 잊힌 장소가 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에겐 모험심을 자극했습니다. 숲을 따라 20분쯤 들어가자 우리는 마침내 폐가의 모습을 눈앞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폐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그 구조는 마치 일본식 저택처럼 복도와 다다미 방이 여러 겹으로 이어진 형태였습니다. 낡은 벽과 무너진 기둥, 깨진 창문 사이로 들이치는 빛이 그 공간을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습니다. 잡초에 덮인 마당을 지나 우리는 폐가의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가 삐걱이며 소리를 냈고 안쪽은 창문이 거의 없어 어둡고 축축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발을 들이자 오래된 먼지가 발밑에서 퍼졌고 곰팡이와 썩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꺼내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각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당시의 삶이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낡은 찬장, 뒤집힌 의자, 벽에 걸린 낡은 액자 하나까지도 모두 어떤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방 하나하나를 돌아보다가 지수가 작은 방 한편에서 먼지에 뒤덮인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은 놀랍게도 여전히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밤이 되면 꼭 누군가가 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일기장은 이 집에 살던 한 소녀의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1986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25년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점점 기묘해졌습니다. 엄마는 제가 예민하다고 하지만 어젯밤엔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낯선 남자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슬픈 눈으로 날 바라보며 기다려줘. 곧 데리러 갈게.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숨을 죽인 채 일기장을 넘겼고 그 글 속에 담긴 정서에 점점 몰입해 갔습니다. 그 순간 태호가 우리에게 손짓했습니다. 얘들아, 이 방, 벽장 안에 문이 있어. 그 문은 벽지로 가려져 있었고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위장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레 그 문을 열었고 안에는 어두운 계단이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이라는 말만으로도 이미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다가오는 듯했지만 그 공포의 중심에 우리가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내려가 보자. 태호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약간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그녀도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단단히 쥐고 하나씩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가파르고 좁았으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목재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겉은 한여름이지만 이 지하 공간은 마치 다른 계절처럼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과 물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철제 선반 위에는 오래된 병들과 약품병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고 그중 일부는 깨져 바닥에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발밑을 조심하며 내부를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는 녹슨 침대 프레임과 가죽이 벗겨진 소파가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장롱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희미하게 먼지를 덮어쓴 큰 거울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거울, 이상하지 않아?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앞에 모였습니다. 거울은 외형상 평범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모습이 거울 속에서 약간 늦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반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다른 존재가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마치 연기처럼 한 소녀의 형체가 거울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젖은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와줘요. 희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울에서는 분명히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우리는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소녀, 일기장에 나온 소녀 아니야?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는 거울 앞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빛,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우리는 다시 거울 쪽으로 다가갔고 소녀의 형체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거울 뒤쪽 어둠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지목하고 있었죠. 우리는 자연스레 그녀가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우리는 천천히 상자 앞에 다가갔습니다. 상자는 금속으로 된 고리로 잠겨 있었고 녹슨 자물쇠 하나가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작고 낡은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숨을 고르고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상자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 편지, 그리고 작은 나무 목걸이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우리가 일기장에서 본 바로 그 소녀와 검은 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불에 그슬린 듯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고 또 기다렸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끝내 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 이 지하실은 우리의 마지막 기억이 담긴 장소다.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부디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지금도 이 거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끝까지 기다렸던 거야. 은지는 조심스럽게 나무 목걸이를 들고 거울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 소녀의 모습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과 함께 소녀의 형체는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은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이상하게도 거울 뒤편에는 햇살이 살짝 비추는 작은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하실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상자 속 물건을 조심스럽게 모아 폐가 마당 한가운데 작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목걸이와 편지를 올려두고 소녀와 남자의 사랑이 저 너머에서도 이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는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 드디어 안식을 찾았겠구먼.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넷은 그 여름의 이야기와 거울 속 슬픈 소녀의 기억을 간직한 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후로도 종종 연락하며 다시 여행을 가자는 약속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우리는 그 마을로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민박집 할머니는 우리를 알아보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폐가는 이제 시간이 더 지나 더욱 초목에 묻혀 있었지만 우리는 그 마당 한가운데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날도 작은 꽃다발을 놓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사랑이란, 기다림이란, 그리고 그리움이란 감정이 얼마나 깊고도 무거운 것인지 그 여름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거울을 볼 때면 그 슬픈 눈빛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그 여름, 그 폐가에서의 하루는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아름답고 슬픈 전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공장에서 있었던 일. 경기도 외곽, 인적이 드문 시골 공단 한켠에 위치한 작은 전자부품 공장이 있었다. 정식 명칭은 한일정밀절자. 하지만 인근 사람들 사이에선 무너진 공장이라 불렸다. 처음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하나일 뿐이었지만 몇 해 전 납기 일을 맞추기 위해 야간 조업을 강행하던 중 한 명의 근로자가 컨베이어 라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이름은 조금씩 이상한 의미로 바뀌어갔다. 사고 이후 공식적으로는 야간 작업이 중단됐고 회사는 표면적으로는 낮 근무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았다. 공장 뒤편에 트럭이 드나들고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곳은 정식 직원이 아닌 일용직 혹은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은 작업자들이 밤마다 교체 인력처럼 채워지고 있었다. 그날
나도 그중 하나였다. 시간당 10,000원. 새벽까지 일하면 12만 원. 단순 조립 작업. 밥 제공. 인근에서 태워다 주고 데려다 줌. 광고는 단순했고 조건은 좋았다. 그날 급전이 필요했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걸었고 그날 저녁 봉고차 한 대에 몸을 실었다. 나를 포함해 4명이 같은 알바로 모집됐고 운전자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실은 채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달렸다. 도착한 곳은 외진 도로 끝. 잡초가 무성한 철제 담장을 지나 녹슨 철문이 덜컹대며 열리는 곳에 위치한 공장이었다. 전체적으로 노후된 2층 건물. 한쪽 벽면엔 낡은 한일정밀 로고가 퇴색한 채 붙어 있었고 공장 바닥에는 오래된 폐기물 박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담배꽁초와 쥐똥, 그리고 먼지. 그러나 내부에 들어서자 예상외로 라인은 꽤 잘 유지되고 있었다. 반투명 비닐 커튼 너머로 형광등 불빛이 어지럽게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아래엔 정해진 공간 안에 컨베이어 라인이 놓여 있었다. 기계 소리는 일정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표정했고 말수가 없었다. 우리는 조립 부품을 하나하나 맞춰 컨베이어에 올리는 단순 작업을 맡았다.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묘했다. 공장 안에는 CCTV가 없었고 감독자는 단 한 명. 다소 왜소한 체형의 남자였는데 그는 작업 중 절대 말을 시키지 않았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종일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이며 라인 사이를 천천히 오가곤 했다. 시간은 흐르고 밤 10시를 넘겼을 무렵 동료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화장실 좀. 그러자 감독자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안 돼, 화장실은 작업 종료 직전에만 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당황했지만 초면이기도 하고 어차피 반나절 근무니까 참고 넘기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다. 동료 중 한 명이 몰래 빠져나가려다 감독자에게 발각되었고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동료를 끌고 작업장 뒤편 문 안으로 사라졌다. 이상한 점은 그 이후 그 친구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시간이 더 지났다. 누구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다. 감독자는 여전히 작업장을 오가며 조용히 수첩만 적을 뿐이었다. 나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내 앞에 놓인 부품들은 점점 형태가 변해갔다. 처음엔 작은 전자칩과 케이블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의수, 애족 혹은 정체불명의 금속 관절로 보이는 물건들이 투입되고 있었다. 게다가 부품들 중 몇몇은 사람의 피부색을 닮은 외피가 덮여 있었고 일부는 미세하게 진동하거나 스스로 움직이기도 했다. 처음엔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옆자리 아르바이트생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걸 보면서 이건 단순한 피로의 환각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 순간 컨베이어 라인 끝에서 작업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기계가 갑자기 멈췄다. 뭔가 고장이라도 난 걸까? 정적이 감돌았다. 그러다 어디선가 철판 긁는 소리, 그리고 사람의 날숨 같은 거친 숨소리가 공장 벽 뒤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벽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갑자기 불이 깜빡였고 전체 작업장의 형광등이 한꺼번에 꺼졌다. 진한 어둠이 작업장을 덮쳤고 사람들은 순간 패닉에 빠졌다. 나를 제외한 나머지 아르바이트생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 순간 공장 뒤편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설명할 수 없는 형체가 사람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 괴상하게 접힌 팔다리를 끌며 기어 나왔다. 피부는 금속과 고무가 섞인 듯했고 눈동자라기엔 너무나 기계적인 렌즈. 그러나 그 입은 벌어져 있었고 분명히 사람의 이빨이 보였다. 누군가의 살점이 남아있는 듯한 턱과 혀가 기계 틈에서 삐져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기어다니는 것도 아닌 움직이지 않는 라인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사람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후로 일은 순식간이었다.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문은 잠겨 있었고 컨베이어 위에서 튀어나온 철팔 하나가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비명은 단 한 번,
그의 얼굴이 그 형체에 삼켜지듯 빨려 들어갔고 이빨 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핏자국이 벽까지 튀었다.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겨우겨우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그 형체는 정확히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듯 하나씩 하나씩 살아있는 자를 향해 이동했다. 마치 기계에 입력된 알고리즘처럼. 그 이후 나는 기억이 없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다.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땐 공장 바깥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피 냄새만 남아 있었고 공장은 텅 비어 있었으며 아무도 그곳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했다. 심지어 한일정밀전자라는 회사는 3년 전에 부도 처리되어 폐업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밤, 그곳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가끔 나는 꿈을 꾼다. 컨베이어 위에 묶인 내 몸, 철팔이 내 머리를 조이고 렌즈 같은 눈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꿈. 그리고 마지막 순간 검은 기름과 붉은 피가 섞인 그 입에서 들려오는 소리. 다음 조립 대상, 확보.